안녕하십니까. PNS TV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술 강의를 해드릴 대표이사 김대웅입니다. 제가 장비 설계를 8년 했고요. 인증만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것 같네요. 공부방의 첫 번째 기술 강의입니다. 네, 뭐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일단은 하고 봐야겠다라고 해서 기본 철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공부방 동영상은 1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자, 안전과 위험의 정의를 할 때 안전은요,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허용할 수 있는 가벼운 위험들은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험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여러 디자인을 통해서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방법을 표준화시켜서 설명해 놓은 것이 규격이에요. 그리고 그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판정을 하고 검증을 한 것이 바로 인증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모든 인증은 안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는 게 그러면 뭐냐? 흔히 이제 고위험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사고 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오죠. 네, 그래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남기는 이제 장애, 뭐, 손목이 잘린다든가, 뭐, 다리가 잘린다든가, 이런 거 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암이 발생한다든가, 이것도 고위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자들은 이 고위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그렇지 못하다라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고위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 피해를 통해서 대중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위험들도 허용할 수 없는 고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이 새어 나왔는데 이것이 주변 마을로 냄새가 갔다 이러면은 실제로는 그 TWA보다 훨씬 미치고 측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 때문에 역한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구토를 하고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사실 안 죽죠. 절대 안 죽지만 이게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경영자들은 반드시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환경 피해를 남기는 위험들이 되겠죠. 그래서 케미칼 장비들을 잘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외 영향 평가도 있는 것이고요. 치명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화재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증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안전은 저는 전체 안전에 있어서 한 25%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화재와 감전을 다루기 때문이죠. 감전은 이 사망을 다룰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치명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안전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을 하게 됩니다. 뭐 좀 긁히거나 아니면은 뭐 소음 레벨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85 dBA인데 뭐 83 dBA다. 이거는 사실 인증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가벼운 영역에 대해서는 어디 기계에 부딪혀가지고 멍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증기관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붕괴돼 버립니다. 전체 기계에 100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대략 위험한 요소는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나리오를 산정하고 요걸 어떻게 막을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뭐 10개까지는 그래도 현실 가능하다로 치고 한 90개가 아주 사소한 위험이라고 하면 이것들 신경 쓰면은 여기에 쏟아부어야 될 노력들이 이쪽으로 다 쏠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중대 위험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다 다루긴 합니다만, 네, 그 프로세스상 전반적 위험 요소를 다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만,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놓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하진 않아요.
다음에 이제 수용 가능한 위험들은 뭐 일단 허용 가능한 위험들 가벼운 타박상, 찰가상, 열상 이런 것들은 가벼운 열상 이런 것들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이런 걸 뭘로 관리하겠습니까? 매뉴얼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로 관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검수 그 환경안전 검수 안전 검수를 하시게 되면 검수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 열상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커버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보통 커버를 하는 것이 맞죠. 안전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얘기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류 위험들은 이제 이 수용 위험도 아니고 아예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입니다. 관리 대상도 아닌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잔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 안에 로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여기에 사람이 갇혔어요. 그런데 이 로봇의 반경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갇힌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 다치죠. 근데 누가 이렇게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 이런 PR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갇힐 위험들이 통상 잔류 위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갇힐 거란 예상 자체를 하기 쉽지는 않죠. 예. 물론 없던 사례는 아닙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예요. 기계가 여기 이제 휠이 빙 돌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퍽 밀어버리는 거예요. 땡강.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잔류 위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이거죠. 자, 그 허용 가능한 위험과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로봇을 사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는 협착사고는 허용 가능한 위험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위험이죠. 이 로봇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게 바로 협착사고입니다. 끼이는 사고, 끼임 사고죠. 근데 이 끼임 사고 언제 납니까? 유지보수에 나죠. 통상적인 오퍼레이팅 모드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안전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되냐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문과 펜스와 잠금장치 정도만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인터락도 현재 없다. 요 조건에서 과연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안전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모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작업자가 규정을 따를 것이냐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모범생이냐 모범생이 아니냐 따지는데 모범생이 아닌 케이스에도 종종 생길 수 있다. 내지는 이 안전장치가 너무 과도해서 혹은 불편해서 작업자들이 안전장치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뭐 그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랭마스터 같은 경우에 로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출입구가 이쪽하고 이쪽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티칭 펜던트로 이걸 작동하고 뒤로 쭉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시나리오들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인터록이 누구를 보호하는가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록은 오퍼레이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터록 자체는 오퍼레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사망사고는 유지보수에서 다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인터록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예. 그 중요한 무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안전 쪽의 안전팀들이나 인증기관들이 이 도어 인터록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안쪽에 그 사람이 조정하게 되는 이 티칭 펜던트의 이네이블 스위치라든가 비상정지 버튼이라든가, 이쪽에 뒤쪽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레이저 스캐너라든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오퍼레이터가 안으로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들은 통상 어떻게 됩니까? 문 열 때 기계가 멈춘 조건에서만 들어가지 이거를 세팅하지 않습니다. 그죠?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체를 예방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유지보수에서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토록 뭐 퍼포먼스 레벨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카테고리 3니 4니 다 좋아요. 그런데 규격에 따라서 로봇은 3를 맞추면 되는데 별거 아닌 거에다가 3하고 4를 맞추시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부작용을 낳게 되냐면, 오퍼레이터는 보호할 필요도 없는 오퍼레이터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불편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느끼면 엔지니어들이 안전장치를 뜯어놓고 기계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엔지니어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사망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적정 세이프티 디바이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것이 결코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유지 보수 모드 있고, 또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하드웨어 인터록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한 조건이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록도 수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다 이거죠. 예. 대부분 유지 보수 모드에서의 인터록은요, 현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이 소프트웨어의 검증은 할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 레벨 A밖에 안 나옵니다. 혹은 B. 자, 그런데 이거를 원칙대로 하면은, 퍼포먼스 레벨로 하면은 D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D가, 카테고리 3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봇의 구동, 주행과 구동과 관련해서는 서버 모터가 STO 펑션을 갖고 있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놈이 없다 그러면 앱솔루트 제어를 써야 됩니다. 자, 앱솔루트 제어를 써야 되고, 앱솔루트 제어를 하든 STO를 하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홈 포지셔닝이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 STO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는 기계에다가 STO 달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운데, 장비업체들이 수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냥 소프트웨어 인터록 또 수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로봇에서 뭐가 중요하냐? 레이저 스캐너와 티칭 펜던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이네이블 그립도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이거 2인 1조 작업할 때요. 2인 1조 작업을 할 때 나머지 작업자들이 요거 안 씁니다. 왜? 이거 그렇잖아요. 시간이 길지 않은데, 로봇이 여기 있을 때 요쪽에 있는 사람과 요쪽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요쪽에 있는 사람이 티칭 펜던트로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네이블 그립 스위치를 이제 쓸 때,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거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네이블 스위치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얘가 로봇이 이쪽으로 옮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으로 올 때는 이네이블 스위치가 얘가 이렇게 치렁치렁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레일을 밟고 오면은 기계 파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로봇의 레이저 스캐너라는 거죠. 애초에 이네이블 그립 스위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레이저 스캐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그 폴트 톨러런스와 이중화는 안전대책에서 매우 협소한 영역입니다. 예, 전체 이 위험 요소 중에서 비정상적인 개입 조건이 대략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쪽 부분이 대략 1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따로 설명 안 했습니다. 레이저 위험이 있고, 화학적인 위험이 있고, 전기적인 위험이 여기도 다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정상적인 조건이죠.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화학 쪽에서는 과압이 발생 가능하다고 하면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화학 안전의 경우나 레이저 쪽은 정상적인 안전에서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협착 끼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항상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비정상적인 작업자 개입 조건, 즉 티칭 모드에서의 안전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 인터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터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터록은 주로 이쪽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터록을 이중화를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효과가 10%도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90%는 어디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기계에 대한 검증, 소프트웨어 검증이 있다. 예,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인터록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인터록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예, 이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계의 90%를 놓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사회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그 밴드에다가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꼬박꼬박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조금 넘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